자, 요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유신 취재 관련된 미래엔과 이제 해남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미래엔 262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유신 체제가 성립되다 내용 보죠. 자, 대통령 박정희는 삼선에 성공했으나 나라 안팎의 위기를 맞았다. 자, 닉슨 톡트리로 냉정 체제가 완화되면서 반공을 앞세운 정권의 기반이 약화됐고요. 그다음에 장기 집권과 경기 침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졌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박정희 정권 북한과의 대화를 나섰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 원칙을 명시한 남북 공동선언을 이제 공포하죠. 자, 요 부분은 뒤에 이제 통일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할 때 얘기할게요. 요것도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통일 정책 관련돼서. 그래서 남북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안보 위기와 평화 통일을 대비한다는 구실로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에 국무회의를 이제 제정한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자, 그다음 이제 유신헌법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선출된 대통령 임기가 6년이고요. 권력구조 특징이 나오죠. 네. 그리고 중임 제한 없이 종신 집권이 가능했다는 거. 두 번째는 대통령은 국회의원 3분의 1, 유신 정오의 추천권과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법원장 법관과 임명권을 이제 행사했으며 사법부도 장악하였다. 예. 그래서 상권 분립을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요 유신헌법의 이제 특징들을 이걸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행사했는데 이제 이 긴급조치법은 조치권 초헌법적인 권한으로서 유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으며 1974년에서 79년 에까지 종속되었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억압했다는 거. 자, 이처럼 유신 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시현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비상 대통령의 권한을 정상적으로 강화하는 등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였다. 자, 그 옆에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유신 정권 때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기관이었죠. 자, 그래서 유신헌법에 따른 조국의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 개정을 최종 확정하는 권한을 가졌지만 사실상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자, 그다음에 유신 이제 반대 투쟁을 전개하다 이렇게 볼게요. 자, 유신 반대 운동은 김대중이 일본의 유신체를 비판했다 중앙정부에서 국내 납치된 사건을 계기로 활발해졌는데 이 유신 반대 운동이 활발한 원인이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장주나 백기환 같은 인사들이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했고 대학생들은 유신헌법 폐지와 노동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요. 그다음에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등은 유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여갔다. 자, 반독재,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자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연이어 반포하고 이를 억압했죠. 그래서 1차부터 해서 9차까지 반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학생 운동이 배후에 국가 정복을 노리는 인민혁명당, 인혁당이죠. 인혁당이 있다고 존재하고 관련자를 잡아들이고 그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죠. 이걸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해요. 1차 인혁당 사건은 6.3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 만든 공안 사건이었고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헌법에 대한 유신체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든 그 공안 사건이죠. 조작 사건이죠. 그래서 이 구속된 관련된 8명이 대법원 그 판결 18시간을 그러니까 이틀도 안 되죠. 사형당하는데 그래서 국내 법조인들 이걸 뭐라고 하냐 사법살인이라고 해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사법기관을 했던 사법살인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잉여단 사건 재심을 받아갖고 이제 이때는 다 이제 무죄를 이제 뭐냐면 선고가 됐지만 뭐 무죄 선고가 뭐예요? 이 사람들 다 죽었는데 예. 이 사람들 이제 죽을 때 요 이제 8명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되게 보면 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교사들이나 뭐 이렇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죽였는데 왜냐하면 이름 있는 반체제 인사들을 죽이면 뭐 이렇게 이제 국내적인 여론이 이제 들끓을 거 아니에요. 또 국제적 비판을 받고 그래서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1차 인혁전 사건에서 좀 이름 없는 사람들 뽑아다가 처형을 시켜버린 거야. 예. 자, 못됐죠, 진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었고, 천주교 신부들이 정의 구현 사저단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보통 일제시대 때는 이 천주교가 정치 문제에 개입을 안 했어요. 정경 분리에 입각해서. 근데 유신칠이라든지 뭐 전두환 뭐 이때부터는 천주교 신부 중에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정의 구현 사저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조직적으로 이제 독재 정권에 이제 대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신에 반대했다가 해직된 언론인데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함석현이나 김대중 등 명동소당 성당에 모여 유신 체제 논리를 전면으로 비판하는 3일 민족 구국 선언을 이제 발표하죠. 요것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3일 민족 구국 선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민주주의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구실로도 민주주의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그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서보다는 국민에서가 앞서야 된다. 무엇을 나라와 견해를 위해서가 판단이 국민에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다. 자, 이 말은 너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죠. 자, 그다음에 요때 이제 좀 그 항쟁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장준하. 예. 이 사람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 사람은 사상계를 창간했던 사람이죠. 예전에 기춘에 나왔던. 그래서 이승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정희 이런 사람들 막 비판했던. 그런데 어떤 이제 일베 그 애들이 얘기하기로 장준하조차도 박정희를 뭐냐면 찬양했다. 박정희 쿠데타를 지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상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5.16 쿠데타에서 장준하가 박정희를 지지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이 너무 무능하고 썩어 빠졌기 때문에 지지는 했지만 막상 이제 겪어 보니까 이 독재노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비판을 했어. 그래서 이 장준하가 박정희 지지했다는 거는 진짜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자기가 이제 보고 싶은 것들만 이제 부각해서 보는 것밖에 안 돼. 5.16 직후에 그 약간 장준하가 박정희에 대해 호감을 가질 때 그 내용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예전에 얘기했지만 강복군 장교 출신이죠. 원래 일본군으로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강복군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뭐냐면 반유신 활동을 하니까 박정희가 이 사람을 이제 뭐냐면 죽였다. 요즘에 보고 있죠. 의문사회 때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체를 보서 시체를 보니까 검실을 해보니까 그 뒤통수에 누가 맞은 흔적이 있어. 타격을 받고 절벽을 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긴급조치 백미인 긴급조치 9호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긴급조치 9호는 어 여기에서 집회 또는 신문 방송 공중적파 수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냐 유신헌법 부정하는 행위, 보도하는 행위조차도 뭐냐면 막는 이 조치죠. 긴급조치.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자료 1, 2번을 보고 긴급조치가 제한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가 써보자. 자,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자, 그다음 자료 1, 2번을 보고 긴급조치 비판하는 글 써보자. 뭐 이렇게 한번 이제 각자 써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긴급조치 유형을 보면 음주 대화 도중에 대통령 유신 비판 내용 이게 제일 많아요. 제가 지금 막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 막 비판하면 긴급조치에 걸려서 만약에 그 당시 대통령 비판하면 걸려서 이제 감옥소에 갈 수 있어. 예. 그리고 현직교사 이제 잘리고 예. 말 조심했어야 돼. 근데 지금도 좀 말 조심해야죠. 잘못하면 이제 크게 번질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법이 무서운 게 그러니까 권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뭐냐면 독재가 좀 강한 것 같아. 시민 독재. 요 정도 할게요. 그게 또 얘기하면 좀 큰일 나. 예. 말 조심해야 돼. 현대사 얘기할 때는 제가 항상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민원이 걸려오거든. 잘못 얘기하면. 자, 여기 북만 민주항쟁이 일어나다 이렇게 볼게요. 자, 1970년대 말 유신 체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였다. 자, 유신 반대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의 득표율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앞섰죠. 그래서 또한 제2차 석유파동 해가지고 원유 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심각했는데 이건 1차 석유파동 때도 심각했지만 2차 석유파동 때는 더 심각했어. 왜냐면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날 때는 아직까지는 경공업 중심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석유를 덜 먹는 이제 그 사업이었죠. 근데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런데 중화학공업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석유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많은 이제 중복 가인 투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원유 가격 상승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이제 높아지게 됐고, 미국을 비롯한 이제 국제사회에서 박정희 장기 독재와 인권 탄압을 비판하게 되고, 카터 대통령이 있었죠. 그 당시 집권했던 그 민주당 카터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이었는데, 이 박정희 되게 싫어했어, 이 사람을. 예.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 갈등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근데 박정희가 죽을 때 이제 그 배후에 CIA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소문도 있어요. CIA는 나 박정희 안 죽었다면서 공식 발표도 하고 뭐 그렇게요. 자, 하여튼 자, 이런 이제 가운데 YH 무역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YH 무역 사건의 계기도 야당이 유신 독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때 여당이었던 그 여당은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으로 제명을 하게 돼. 그래서 이거 YH 무역 사건 여기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진압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이제 사망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신민당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신민당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와서 진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진압을 해야 되는데, 요청도 안 했어요. 그냥 내버 둬서 이제 그냥 내버 두라고 했는데도 그냥 뭐냐면 이게 더 여론화될까봐, 이 뭐냐면 여기 경찰 투입해갖고 전투 경찰 투입해서 뭐냐면 때려 잡았죠. 게다가 이제 한 명이 이제 옥상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이제 사건이 크게 이제 여론화됐는데, 자, 하여튼 그 항의 차원에서 이제 김영삼이 막 항의를 하니까 위원 면직 시켰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이 정치적 본거지였던 부산과 마산에서 요건 마산은 이제 창원까지 다 포함된 거지 지금. 그래서 학생들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게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군대를 동원해 진압을 나섰지만 경기 침체가 어려웠던 시민 노동자들이 동참하면서 시위는 인근 지역까지 급속하게 확산됐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박정희가 정보부장 김재규의 피살 사건 때는 12.6 사태가 이제 겪으면서 그 당시 유신 체제의 사실은 붕괴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분마 사태 관련된 YH 무역 사건에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이후 각계각층은 민주화 운동 세력이 반유신 투쟁을 나서면서 YH 무역 사건은 나서면서 YH 무슨 범민주 세력의 공동 전선을 형성할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통제를 억압하는 사회상을 볼 수 있는데, 뭐 일대 이제 장발 쪽 일제 당속하고 머리 긴 걸 이제 따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머리를 길게 만든 걸 자르면 사람들이 더 기르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더 길고, 그냥 미니스커트도 해갖고 이제 하겠다, 치마기를 이제 건설하고, 남자 경찰관이 여자 치마기를 해갖고 이렇게 다리를 재면 지금 이랬다가는 완전히 난리 나죠. 예. 성추행이다 뭐 어쩌고.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일상적이었나 봐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유신 정권 두발과 복장 같은 이 국민의 일상생활도 이제 통제를 하고 억압을 했다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 국민들 폭발 불만들 폭발 이제 할 것 같아요. 국민들 폭발로 이제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해남 교과서 관련된 내용 볼게요. 272페이지. 자, 272페이지 보면요. 어, 요거 이제 삼성계열 관련돼서 좀 안 읽은 것 같네요. 요거 읽고 272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때 이제 미래음만 읽고 삼성계열은 이제 해남은 안 읽고 넘어간 것 같은데, 요거 읽고 넘어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 간단한 얘기할게요. 여기 1.12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항토 예비군들이 만들어졌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맞서 항토 예비군이 창설됐고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교육 과목에 설치 군사 교육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교육 과목 반대 시위가 전개되면서 정부는 안보를 통해 비판세가 억눌렀다. 내용들. 그래서 요때 위기상 1.12 사태의 위기상에 대응해서 향토 예비군 교종 과목. 여기 교종 과목을 배우신 분들 지금 있나요? 예. 근데 제 강의 듣는 분 중에 이제 교종 과목이 뭐야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 교종 과목을 배웠어요. 저희 때만 해도 이 70년대 초중반 세대까지만 해도 다 배웠거든요.
고등학교도 배우고 이제 그 교육 과목 들어가면 이제 그 뭐냐면 어 군복 같은 거 약간 비슷한 거 입고 목검을 이제 목총이죠. 목총 가지고 인제 이게 하고 제식 절차 같은 것들 했는데 이때 배웠어. 이게 지금은 한 제가 이제 이거 배우고 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 정도에 폐지된 것 같아, 이 교육 과목이. 자 하여튼 자 이런 상황에서 인제 여당은 대통령 3 번까지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무엇일까? 예 7대 대통령 이제 그 선거 때 그 내용인데 요거는 한번 읽어 볼게요. 예 미래는 없다 보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박정희 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대통령의 3 선에 도전하였다.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을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자 야당에서는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박정희 영구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마지막 대통령 선거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통일과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자 이로써 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앞으로 한국 발전 방향에 방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이제 대립을 했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유세장에서 수십 명이 몰려 선거에 대한 관심을 고조했고 그때 이제 선거 결과 이제 박정희가 김대중을 힘겹게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이것도 인제 강권 선거가 인제 할 때 실제로 김대중이 뭐냐면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박정희는 인제 이 선거를 계기로 이제 유신 체제 수립을 준비하였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직선제를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힘들 거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때 이제 박정희하고 이제 김대중이 이제 그 연설 내용들 주요 내용들 이제 좀 보면 1972년 4월 25일 날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일주일 전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한 장충당 공원에 선거 유세를 하였다. 사람들이 되게 많죠. 예. 지금은 뭐 선거 유세한다고 이렇게 모이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 온라인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 보지 이렇게 모이지 않아.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많이 모였어요. 자 이 자리에서 이제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뽑아 달라고 눈물을 호소했고 자 선거 공약으로 남북 대결, 안보 강화, 항토 예비군 유지, 국가 주도의 인제 세계 성장 유지, 대기업이 이끄는 경제 성장을 내걸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이제 김대중이죠. 그래서 1972년 4월 18일 장충당 공원에 유세했던 김대중 모습이다. 그래서 30만 명의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김대중은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남북주의를 통한 평화 실현, 향토 예비군 폐지, 분배와 복지, 경제 성장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제 그 경제를 선전하는 데 있고 여기는 경제 성장을 했지만 이제 남북주의나 분배 복지를 강조하는 그런 데 있죠. 자 뭐 이렇게 인제 한번 봤고 그다음 유신 체제로 넘어갈게요. 자 요때 이제 유신 체제는 이제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죠. 예. 그래서 이제 단독 출격 참 출 저희 단독 이제 출마를 해 갖고 이게 99%의 지지를 받고 뭐냐면 당선이 됐죠. 나중에 전두환 때도 한 번 이제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인제 뽑아요. 예. 그래서 전두환이 한 번 이제 2번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한 번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 헌법을 개정해 갖고 국민 그 대의원 선거인가 거기에서는 또 한 번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통일 주체 국민회의는 5 공화국 때 출범을 해체되죠. 이렇게. 그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냉전 체제가 이제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 자 1969년 미국의 대통령 닉슨 앞으로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같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를 했고 이 선언은 동아시아 냉전이 완화된 분위기를 형성됐고 미국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박정희에게 남북 대화를 요구했어요. 예. 그래서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를 했죠. 그때 한 10,000명인가 20,000명 한계 사단을 뺐다고 그래요. 예.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는 반공을 강조하는 대결 유제 대북 정책을 수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북한 정권도 남북 대화를 나서게 되죠. 자 그래서 남북 정부는 1971년 이산가족 상복을 계기로 남북 정식당 회담을 갖고 그다음에 1972년에 서울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선언을 해요. 이때 이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제시했다. 예. 근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일단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 부분은 뒤에서. 예. 여기는 이제 그 뭐냐 유신 체제의 형성 배경 중에 냉전 완화와 이로 인해서 남북 관계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유신 체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박정희는 1971년에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지만 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 부담을 느꼈다.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약진을 했고 여당이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죠. 그러자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헌법을 준비했고요. 7.4 남북 공동선언 발표 직후에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10월 유신을 선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유신헌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유신헌법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도 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예,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하는 사람들 다 그 탄압을 했죠. 그 대표님 김대중 납치 사건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거기 이제 유신헌법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삼성개헌 헌법에 이제 보면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국가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 나온다. 이렇게 있죠. 근데 유신헌법을 내용을 보면 2조가 바뀌었어. 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서 주권이 행사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이 행사된다는 거야. 예. 이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국민투표는 형태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그다음에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위해서 선출된다. 자, 대통령 이제 선발 방식이 여기 유신헌법에 또 바뀌었죠.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이제 선출된다. 이렇게 있죠. 근데 뭐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 이제 그 참여했던 대의원들은 대부분 이제 여당 쪽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 결과는 몸이 이미 예측된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에 3선 조항이 있죠. 예, 계속 재임은 3기도 한다. 근데 이거 6년을 해놓고 요 조항이 없어졌어. 요거 없어졌다는 건 뭐야? 연임이나 뭐 3선, 4선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또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해산권도 있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뭐 내각 책임제도 아닌데 대통령이 그런 권한도 있어요. 자, 해설 내용을 볼게요. 재헌헌법에서 현행헌법까지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단 유신헌법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명시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 행사를 제한했다. 자, 또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대통령이 해산할 수 있게 한 것도 국민의 주권을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임기도 6년 늘리고 주임 제한 조항도 삭제하였다. 이 내용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 보면 단속과 검열의 시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969년 미국은 베트남 전쟁 같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이제 공표했죠. 이 닉슨 독트린은 세계사에서 유명한 거예요. 이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세계사 서양사에서. 자,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국민 주체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한 간접 선출 방식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뭐 주체 사상을 좀 각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긴급조치 구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 긴급조치 재판 사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다음에 유신헌법 반대 운동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확산됐을까? 이렇게 보면 장준하 등 재야 인사들이 주도한 개헌 천원 100만인 서명 운동은 8만에 30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종교인과 문인대 지지 선언이 이어졌고요. 자, 그래서 유신 장관 긴급 조치 선포하여 청원 운동 중심으로 체포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민천학년 사건을 이제 뭐냐면 만들었죠. 인혁된 사건을.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학생들은 서울 지역 중심으로 전국 대학을 연결 동시다발적 유신 반대 시위를 계획하였고, 자, 이들은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그래서 줄여서 민청학년. 이것도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풀네임은 외우기가 좀 힘들고 저도 못 외워요. 저도 읽으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그냥 줄여서 약칭을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민청학년. 예. 이름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명칭 같은 걸 안 외우죠. 이해는 되는데 내용이.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서명서를 이제 통해서 비판할 수 없는 정치, 이것이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인가라는 것을 하며 박정희의 정부의 1인 독재 체제를 비판하였다. 자, 그다음 유신 정권 학생들에게 정부를 정복하려고 한다는 혐의를 씌워서 비상군법에 의해서 시정 선고를 했는데 이게 민천항령 사건이죠. 예. 그래서 있고 이어서 정부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조작해서 제2차 인혁당 사건이죠. 그래서 민주 인사를 탄압하고 긴급조치 구을 했다. 그래서 이 민천항령하고 인민혁명당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민혁명당이라는 가상의 기구가 만들어 놓고 민천항령이 그걸 이제 보고 그 뭐야 배후에 조종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인민혁명당. 그 인민혁명당 위에는 북한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인데 어릴 때 보면 이 공안 사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TV에서 조직도가 나와 막 조직도 나오고 누가 있고 인물 쭉 나와 있고 그 인물인데 지금 어릴 때는 그러나 생각했는데 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다 구라야. 다 그 공안 검사들이 만들어 갖고 족쳐가면서 이제 뭐냐면 고문하면서 만들었던 구라였죠. 그 사진들이 그 노태우 정권까지도 보였어요. 노태우. 그러니까 문민정부인가? 문민정부 때부터 이제 없어지더라고. 이런 모습들이. 자, 하여튼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했다. 자, 이에 따라 유신헌법의 반대 및 헌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도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 및 구속할 수 있다. 예, 이런 내용 있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인민혁명당 그 재건이 사건, 요거 제2차 인혁당 사건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유신 반대 운동 어떻게 전개했을까 이렇게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유신에 대해서 이제 되게 그 자세히 설명했네 반대 운동에서 그 해남 교과서가 그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내용이 좀 자세한 건 되게 자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천주교와 기독교 선직자들이 민천항년 사건 체포되면서 종교계도 유신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천주교 신부들은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을 조직하고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명칭 같은 거 다 외워둬야 돼. 성당에서 사회 정의를 기원하는 기도회와 특별 미사를 열었다. 자, 기독교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국의 인권상을 세계에 알렸고, 자, 이론에서 박정희 정부는 국제연합 비판에 직면했다. 자, 정부는 언론사의 보도 지침을 냈어요. 이 보도 지침은 이제 어떤 이제 뭐 매뉴얼을 제공한 거야. 그래서 어떤 보도를 할 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라. 이런 것들을 내는데 이 보도 지침은 박정희 정권하고 전두환 때까지 계속 보도 지침이 있었어요. 보도 지침.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보도 지침의 대표적인 게 이제 나중에 김대중이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때 미국 망명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어떤 보도 지침에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쓰지 마라. 사실은 보도하되 전두환 이름을 쓰지 마라. 전두환이 아니라 그 김대중 이름을 쓰지 마라. 그 김대중이 귀국한 사실은 알려주되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 갖고 어떤 식으로 글을 썼냐면 재하 인사가 귀국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예. 다 이거 하나하나 다 지침을 만들어 갖고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보도 지침 보고 그 보도 지침에 따라서 기사를 작성을 했죠. 자, 그래서 보도 지침을 내려 민청학령 사건 등 유신 반대 사건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생과 재하 인사들이 유신 반대 시위가 격렬해지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사 기자들이 자유 언론 신청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부는 기업에 압력을 가해서 동아일보 광고를 무더기로 해약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이때 이제 시민들이 동아일보에 격려 광고를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 자체에서 사주한테 그게 이제 그 사주가 그런 게 아니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중심을 했고 자유언론 실천 선언하니까 정부가 이제 기업들의 영향에서 이제 동아일보 광고를 넣지 마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돈을 모아갖고 광고를 내줘요. 이 백지 광고를 내니까 격려 광고를 하면서 유신 반대 운동을 이제 뭐냐면 참여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동아일보에 압력을 넣어서 결국에는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이 기자들이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이뤄진데 이 기자들이 해고된 기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만든 게 한겨레 신문이죠. 한겨레 신문.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벌써 저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젊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소식적 때 20대 때 이제 뭐냐면
그 한겨레신문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한겨레 그 20일도 많이 읽고. 예. 요때는 상당히 진보적 색깔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 읽어. 안 읽은 지 한 이제 5-6년 됐어. 기레기라고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저도 좀 읽다가 이게 좀 맞지가 않아 가지고 안 읽었어.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진짜 좋은 말 많이 적어 놨죠. 우리 진보 어떤 그 진보의 메카 한겨레 신문이나 한겨레 20일 이런 것들 인제 있었는데 하여튼 이 기자들이 나와서 인제 나중에 한겨레 신문을 만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1976년 재야 인사들과 종교계 인사들이 명동성사에서 3.1 민주 구국선언 요거 좀 외워 두시고 요 밑에 있는 거 내용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고등학교까지 참여한 그 동아일보 백지 광고 있죠?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정부가 동아일보의 광고에 못시게 하여 광고단에 백지를 발행했다. 그 빈 여백을 시민들이 돈을 내고 채웠다. 시민들은 3개월 만에 10,000건에 육박한 경력을가 성금으로 동아일보를 응원했다. 자유 언론 운동이 이 운동이 국민적 민주화 운동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보충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한눈에 흐름 파악에서 유신헌법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 뭐 노동운동, 녹류운동은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올 고등학교 근현대사 이제 넘어갈게요. 자, 박정희가 이제 죽었어요. 이 박정희가. 예. 그래요. 박정희가 이제 죽으니까 인제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인제 뭐냐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죠. 이 사람이 인제 최규하예요, 최규하. 근데 최규하는 이때 인제 뭐냐면 큰 역할을 못 하고요. 거의 인제 뭐냐면 전두환 꼭두각시 역할을 하죠. 그때 이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인제 뭐냐면 하나회가 인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뭐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인제 전두환이 보안군 사령관이에요. 보안사령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하나의 어떤 뭐냐 우두머리였어, 이 하나의.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중심의 신군부 세력들이 인제 하나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때 인제 뭐냐면 무슨 사태냐면 12.12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 12.12 쿠데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요때 그 자기 상급자였던 정승화 대장을 잡아가요. 이때 정승화가 인제 좀 운이 안 나 좋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때 살해된 장소 있죠. 그 안가에 갔었어. 예. 갔었는데 그때 인제 잠시 인제 어 뭐냐면 김재규하고 인제 뭐냐면 그때 잠시 이제 그 김재규하고 인제 회합을 했었는데 그때 그걸 가지고 인제 정성화 김재규 지시를 받아 갖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자기 상관들을 인제 잡아들이죠. 이거 실권을 장악해. 이게 뭐냐면 그 12.12 쿠데타야. 이 12.12 쿠데타. 예. 그리고 인제 그 앞에 이제 서울에 봄이 있었는데 이때 인제 최규하 국무총리가 인제 되고 이제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 정치 사회적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걸 그 당시 19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12.12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곧바로 인제 뭐냐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 일어나니까 5.17 비상계엄 확대를 인제 조치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요 과정에서 인제 뭐 김대중을 비롯한 이 정치인들을 인제 뭐 감금하고 요렇게 인제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5월 17일 날 24 시기에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이 정지되고 언론 검열이 강화되면서 그다음에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이 다 체포되고요. 그다음에 김영삼이 연금되죠. 자, 그래서 대학에서는 호기lum이 내려지고 각 전국의 각 대학과 주요 도시에 공수 특정단이 비롯한 군부대가 이제 투입돼. 어. 그래서 인제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김대중이 잡혀가니까 또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이 어디예요? 이 정남 목포 일대잖아. 강주 목포. 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강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그 당시 뭐냐면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시위를 하면서 예. 자, 한번 볼게요. 1980년 5월 17일 날 신군부가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탄압을 가하자 이튿날 강주에서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전남대학교 학생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공수부대를 투입했으나 공수부대의 무력 진압에 인해 오히려 시가 강주 전체는 확산됐고 시민들도 시위에 가담을 했죠. 그래서 요 5.18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 요게 중요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뭐 영화나 이런 데들 언론 매체에서 하니까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이제 5.18 민주화는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고 5.18 민주운동은 비록 신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실패했으나 1980년의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었다. 또한 이 운동 진압 과정에서 신군부의 폭력성은 이후 이들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예, 있고 그날 신군부 집권 과정을 볼게요. 자,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행정, 입법, 사법, 상권을 이제 집중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신군부 대표인 전두환 하나의 그 핵심 멤버죠. 그래서 하나에는 군부 내에 사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조직을 만든다는 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제 명령계통, 정상적인 명령계통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움직였는데 전두환은 그 당시에 이제 보안군 사령관이었죠. 투스타였죠. 거기 이제 보면 자기 선배들도 있어요. 예, 선배들도. 예. 근데 다 그 전두환의 시다바이들이죠. 이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권력력이 되게 강해.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육사 11기거든요. 육사 11기 출신들이. 근데 노태 육사 11기는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선배들은 2년, 3년제를 다녔거든. 그때 육사 11기부터 4년제였어요. 이때부터. 예, 보통. 그래서 자기들이 1기라고 생각한 거야. 거기인데 이제 그때 이제 쿠데타 앞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때 이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육사생들을 거의 반강제로 압력을 둬서 어, 끌고 와서 박정희 그 뭐냐면 지지 퍼레이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박정희가 이제 전두환을 상당히 좋게 보고 전두환이 하나에 만드는 것을 사조직 만드는 걸 묵인을 해줬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상임위원이 돼서 12.12 이제 쿠데타가 군사 쿠데타 핵심 인물로 임명됐고 핵심 인물이 상임위원회에 임명됐고 그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 10대 국회의원 중 210명을 정치활동 규제로 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를 추진했던 조직들을 모두 해체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사회정화란 이름으로 삼천교육대를 보내줬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박정희 관련된 이제 전두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전두환 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전두환 두 번 대통령을 했어요. 한 번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함께 이제 뭐냐 헌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으로 해갖고 그 당시 유사한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두 번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11대 대통령과 12대 대통령 이렇게 했고 자 여당으로서 민주정의당을 만들었어요. 민주정의당. 그래갖고 이제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좀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다 해체시키고 그랬으니까 야당을 하나 만들겠다 해가지고 뭐 야당도 하나 만들어줬죠. 간제 야당. 그 간제 야당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사회주의 정당도 하나 만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간제 야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무슨 당인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간제 여당을 이중대라고 하죠. 이중대. 그래서 민주정의당은 1대대. 그다음에 간제 여당은 이중대. 뭐 이런 식으로 불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이제 그 민주화 열망하는 학생이나 사회운동 세력들을 강력하게 진압하면서 어, 또 당근 정책도 했죠. 가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가해도 금지시키고 중고등학교 교복과 두발도 자유화시키고 졸업 정원제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냐면 못 먹고 못 살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두환의 어떤 교육 정책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말도 많았던 이제 학도국단을 이제 폐지하고 학생 자치기구를 또 부활시키는 당근 정책도 했어요. 전두환이. 그러니까 무조건 채찍만 가했던 건 또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 있죠. 예, 6월 민주항쟁.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자, 6월 민주항쟁은 보면 1985년에 2월 12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민주화 향한 열기가 이제 분출된 계기가 됐고 그때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한 정치인들 대거 당선돼요.
그래서 간제 여당을 이제 몰락하고 그 간제 여당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무슨 당이 있었어. 박정희가 그 전두환이 만든 간제 그 야당이 있었거든요. 예. 하여튼 그거 대신에 신한민주당이 이제 결성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민주한국당이 몰락했다. 이 민주한국당의 간제 야당이. 이게 이제 민주한국당이 뭐 박정희란다. 전두환이 만들어놓은 간제 야당이야. 간제 야당. 그래서 이걸 이중대라고 했어. 네. 이중대 표현 많이 쓰죠. 언론에서.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한민주당이 결성됐는데 이때 뭐 그 당시 전두환 반대했던 김영삼도 이제 참여하고 김대중도 이제 미국에 와갖고 이제 참여했죠. 도와서. 그래서 이제 신한민주당이 결성되면서 한색 동풍을 일으켰고, 야당은 1986년 초부터 개헌 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헌법 바꿔야지 직선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86년에 5월 3일 날 인천에 있었던 시위는 대통령 직선제를 대표하는 국민의 민주화 열기를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제 1987년에 1월 14일 날 예전에는 영화도 나왔죠. 박종철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해서 사망한 사건이다. 예. 그 박종철은 이제 서울대 언어학과인데 그 예전 선배가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도망가니까 이 선배 어딨냐고 해갖고 잡아갖고 이제 족쳤죠. 물고문하다가 죽으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된 거야. 예.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박종철 죽인 건 유명한 말을 딱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월 13일에 전두환 대통령 개헌을 반대하는 호원 조치, 기존의 법을 어, 헌법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게 호원은 이제 8차 개헌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간선제를 바탕으로 한 호원은 그 헌법을 계속 유지하겠다. 발표했죠. 자, 곧 이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중심이 돼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게 되니까 정부의 민주화 위한 시위 물결이 일어났다. 1987년 6월 10일 날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 지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들은 6월 민주항쟁을 했어요. 6월 민주항쟁. 이때 내걸었던 구호가 한능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호원철폐 독재타도야. 호원철폐 독재타도는 이 호원 조치에 대한 반대는 거죠. 직선제를 하자. 대통령 직선제 독재타도. 그래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시민들이 합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6월 26일 날 전국 37개 도시에서 100만 명의 시위가 참가했고 서울에 이제 서울에서 시가전을 방북케 하는 격렬한 시위가 심야까지 계속됐죠. 그래서 두 번째죠. 이제 6월 통해서 이제 대통령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국민의 시위도 이제 굴복해서 6월 29일 날 대통령 직선제도 골자로 한 8개 시국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고 이게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예. 6.29 선언인데 이 6.29 선언을 누가 했냐면 노태우가 했어요. 노태우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6월 항쟁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그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하겠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유신헌법 이후에 이제 뭐냐면 그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가 이제 하게 된 거야. 1980 이게 몇 년이야? 87년인가요? 예, 87년에.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김영삼과 김대중 이런 것도 야권이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권이 상당히 총수에서 많이 얻었는데 불구하고 30 몇 퍼센트를 얻은 민주정의당이었던 노태우가 당선이 돼요. 노태우가. 예. 그래서 노태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민정권 해갖고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 되고 뭐 김대중 이렇게 되죠. 근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까지는 안 할게요. 여기까지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밑에 이제 6.29 민주화 선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직선제 개헌이죠. 직선제 개헌. 예. 그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기 뭐 시험 나올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여기 보면 직선제 개헌안 관련된 내용 한번 간단하게만 좀 얘기할게요. 자, 미래행 교과서 26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미래행 교과서 보면 이제 12.12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최규하가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근데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신군부들, 하나의 중심 신군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 서울의 봄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라하 봄에 비유해 갖고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뭐냐면 전두환이 이제 뭐냐면 정권을 장악한 걸 눈치채고 신군부를 물려나라고 이제 뭐냐면 서울역 시위를 하게 돼요. 여기. 근데 이제 이때 나중에 그 이걸 빌미로 신군부가 이제 정치 포묘 등장한 걸 우려해서 자진해다는데 그걸 틈타서 곧바로 물러나자마자 그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을 이제 잡아 가두죠. 예, 5.17 이제 뭐냐 계엄령을 내리죠. 자, 그래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좀 읽어볼게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불법적인 정권 탈취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다. 6월 민주화 항쟁 등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그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미얀마 있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도 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 5.18 민주화 운동이나 그 다음에 6월 항쟁 같은 것들이 6월 민주항쟁 등이 그래갖고 그때 뭐 님을 위한 행진곡인가 이것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미얀마 그 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와 서울 미국 문화원 점검 등은 일부 대학생들이 반미 운동을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문화원은 이제 방화 활동하는데 왜 그러냐면 강주 민주화 운동 때 군대가 동원돼서 진압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평시작전권 등 전시작전권 모든 권한들 군대 이동권을 유엔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 근데 시중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병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미국이 무기나 허락을 해줘야지만 동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허락을 해줬으니까 강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당했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미국에 대한 나름대로 환상을 가지고 있어. 뭔가 미국 민주주의 국가고 하니까 우리 도와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오히려 그 신군부가 그 군대를 동원할 때 미국이 암묵적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강주 민주화 운동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반미 운동으로 이제 그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공격해야 되는데 대사관 영사관은 경계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문화원을 이제 와서 방어를 하게 돼요. 예. 지금 볼 때는 안전이 좀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언론 보도가 통제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뭐 자신의 존재를 좀 알려면 약간 테러를 좀 해야 돼. 그래서 그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를 하고 서울 미국 문화원 방화를 점거를 하면 막 신문들이 와가지고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그러면 자기 주장을 알릴 수 있어요. 물론 그 신문 보도 내용이 좀 약간 부정적이겠죠, 비판적이고. 그렇지만 이걸 통해 사람들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강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 그때는 보도 통제를 해갖고 강주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나중에 알려지더라도 왜곡돼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릴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대학생들이 뭐 의대생, 약대생 오늘날은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부산 미국 그 문화원 방화나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이런 걸 통해서 알렸던 거죠. 그래서 신문지상에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분신도 많이 했어. 분신도 왜 했냐? 분신을 해야지 신문에 나오거든. 네. 뭐 이런 거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자, 하여튼 신군부 병력 동원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가진 미국의 무기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국가폭력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국가 기록문이 그 의미와 가치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보면
등재된 게 많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예전에도 한능검에 나왔는데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비변사 등록도 있고 그다음에 팔만대장경도 있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있고 비정상적 군사정권 영장하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삼중교육대를 운영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7년 단임 대통령 간접선거를 해서 당해서 세원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전두환 정권 국민의 이제 저항에 직면했는데 일단 이제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이 일어나면서 예전에 알려지지 않거나 왜곡돼서 알려졌던 것이 알려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학생운동이나 그 당시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뭐 이 당시 전두환 정권은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강산 땅 같은 그 금강산 댐 사건을 조작을 했어. 이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이거 뭐 뉴스에 안 나고 되게 굉장했어요. 예. 근데 이게 다 나중에 사기고요 밝혀졌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펴주시면 280페이지 펴보세요. 자, 직선제 개헌의 요구가 일어나다. 그래서 불법의 권력을 장악한 이제 전두환 정권은 자신의 포괄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실시했죠. 그래서 뭐 야간 통행 금지, 요때 이제 야간 통행 금지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2시 넘어선 왔다 갔다 하지 못했어. 12시 5시까지. 예. 그다음 두발 교복의 자유나 프로야구다. 그래서 3X 정책이라고 하죠. 예. 그래도 이제 이렇게 했고 그렇지만 유신헌법 폐기하고 개정된 헌법에서도 여전히 대통령 국민의 뜻과 어긋난 반민주적 간접 선거를 통해 규정되어 있었다. 선출하도 규정되어 있었다. 이어 이제 군사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 선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당시 학생 민주인사 일부 정치인들 중심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약을 내건 신한민주당이 창당 25일 만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대거 당선시켰다. 이걸 항색 돌풍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직선제 개헌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전두환 정권은 공안 사건을 날조해 이를 억압을했고 노동운동, 학생운동 세력은 간첩과 연관된 불순 세력 매도되고 경찰은 증거를 조작하여 고문 수사를 했다. 그때 대표적인 일어난 이제 사건 중에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있어. 요거 그때 이제 성고문 사건을 보도할 때 보도 지침을 내렸는데 보도 지침은 그 유신 정권 때부터 이제 내린 지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도 이 보도 지침을 했어. 그래서 보도 지침을 내려가지고 뉴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다 지시를 했어. 제작 과정에. 그래서 이때 주로 이제 민주화 운동과 대외관계, 여론, 언론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은 언론에 대해서 보도 지침을 내줘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박종철 사건의 원인도 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고 사실 왜곡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언론들 보면 딱 9시 뉴스 나오잖아요. 그때는 9시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왔는데 딱 뭐라면 음, 땡 치면 그때 이제 9시에 땡 치면 이제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전두환이 나왔어요.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그래서 항상 전두환 대통령 각하에 동종 보고가 나와. 땡정 뉴스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언론 통제를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의혹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 전두환은 개헌에 대한 정치권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는 구실로 직선제 금지를 자체를 금지한 4.15 호원 조치를 했다.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4.13 호원 조치. 예, 4.13 호원 조치를 했다. 자, 4.13 호원 조치는 이제 기존의 헌법 체제를 이제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현행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대통령 간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월 민주항쟁 국민이 승리하다 보면 4.13 호원 조치 이후 직선제 개헌에 관한 국민의 열망이 갈수록 높아졌고 더욱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절단이 박정철의 물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 폭로하자 정권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가운데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공모가 결성이 됐고 전국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고문살인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났다. 자, 민주화 시위가 확산된 가운데 대학생 이한열이 이제 경찰의 체류탄을 맞아 내세 상태에 빠지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노태우를 간선제 후보로 지명해 국민의 뜻을 외면하였다. 자, 민주헌법 쟁취운동본부는 국민대표 대회를 개최해 범민주 민주항쟁을 선언하고 전국 각지에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때 이제 뭐냐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셀러리맨까지 이제 참여하게 되죠. 이들 뭐라고 넥타이 부대라고요. 네, 도시 직장인들. 그래서 이제 홍원철폐 독재타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두환은 처음에 이제 그 박정희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령 선포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어. 강주 민주화 운동처럼. 근데 이제 여기는 서울이었고 일단 규모가 크죠. 전국적으로 하니까 되게 어려웠어. 거기에 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이제 미국 대사가 와서 미국 정부의 뜻을 알렸죠. 그냥 알아서 물려놔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두환 정권은 노태우를 통해 식선제 개혁 요구를 수용한다는 6.29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은 학생과 시민들이 평화 시위를 벌여 군사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높아진 시민의식은 이후 민주화 진전된 밑거름이 됐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의 사업화를 기준으로 사업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6.29 6월 민주화는 민주화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처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가 아주 그 뭐냐면 시기예요.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 그 정도밖에 없어. 예. 다른 나라는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지금도 고생하고 막 쿠데타 남발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해남도 있는데 해남은 여기에 건너뛸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김영삼이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각자 보시고요. 예. 어디 넘어가면 다음 시간에는 북한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북한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는 좀 별로 나오진 않지만 예전에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 흐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가 일이 있어갖고 네 타임 못하고 세 타임만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